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느크로이는 오시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와 프로빙 시리즈로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싱글핸드 프로브에 대해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창이 나타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루크루이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프로브에 관련된 그 어떤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싱글핸드 프로브, 차동 프로브,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양과 각각의 제한사항이나 제약사항, 그리고 그런 제약사항들을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로 오늘은 싱글핸드 프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인 이제 디퍼런셜 프로브건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건 어떤 프로브든지 일단 어떤 사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양을 이제 빼두고 정확하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이상적인 그런 프로브의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하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브 종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패시브 프로브들, 특히 10대 1 프로브들, 스코프랑 같이 제공이 되는 10대 1 프로브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프로브의 기본적인 모델링, 그리고 보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프로빙을 어떤 회로에 접속하게 되면 이제 소스에 로딩을 주게 되는데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그리고 그라운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싱글핸드 프로브 중에 하나죠. 능동 프로브, 그러니까 액티브 프로브가 두 가지, 사실 액티브 프로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싱글핸드 프로브, 그리고 레일 프로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프로브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왼편에는 싱글핸드 프로브들을 놔뒀고요. 여기 5번까지요. 그리고 이쪽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그리고 디퍼런셜 프로브, 얘도 디퍼런셜 프로브네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보통은 고전압이냐 저전압이냐, 아니면 또는 싱글핸드 타입이냐 디퍼런셜 타입이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이엔드에서 주파수가 1기가 넘어가냐, 아니면 그거보다 작냐, 이렇게 낮추기도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전압이 낮은 쪽하고 전압이 높은 쪽, 그러니까 저전압, 고전압 먼저 나눠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가지가 아래쪽에 있는 4번하고 7번이 차동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시브 프로브에 대한 내용하고요. 보통 패시브 프로브는 350메가, 400메가, 거의 350메가, 500메가급, 대부분 다 500메가급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고, 인풋 임피던스는 한 10메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프로브들은 주파수 대역은 굉장히 높습니다. 1기가, 4기가 그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는 패시브 프로보다는 좀 떨어지는 약 1메가옴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싱글핸드 프로브 중에 특별하게 이제 DC 버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전용 레일 프로브가
또 싱글핸드 프로브 종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밴드위스가 보통 4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피던스는 약 50kΩ의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어테뉴에이션이 액티브이면서 1.2배로 굉장히 어테뉴에이션 레이쇼가 낮은 이런 종류들의 싱글핸드 프로브가 있는데, 이 싱글핸드 프로브라고 하면 항상 그라운드에 레퍼런스를 두고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라운드가 아닌 다른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면 그때는 차동 프로브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회로의 특정한 부품 내에서의 전압 또는 어떤 회로의 출력을 본다. 그러면 보통 케이블을 연결하건 아니면 프로브를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주 이상적으로 소스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으려면 임피던스는 무한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00001 밀리암페어도 그 측정기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임피던스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 무한대여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소스 터미네이션이 50옴인 경우에는 반드시 50옴을 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역폭으로 따지면 소스 신호의 모든 주파 성분을 다 볼 수 있도록 무한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하고 신호대 잡음비는 거의 뭐 무한대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노이즈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에서든 프로빙을 할 수 있도록 테스팅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세서리라고 할까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상적인 프로브들의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프로브들은 프로브를 회로에 대는 순간 소스에 로딩을 주게 됩니다. 이 로딩을 주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저항 성분으로 회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실제 회로에 전부 흘러야 될 그 일부의 전류가 이 프로브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그 RLC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 사양면에서도 보면 뭐 대역폭이 이상적인 건 무한대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500메가, 4기가 어떤 특정한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고, 또 밴드위스가 있다는 얘기는 자체 신호가 따라갈 수 있는 라이징 타임 또는 실제 신호의 라이징 타임에 대한 어떤 제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로 구성상, 프로브의 회로 구성상 10대 1 프로브냐 또는 1대 2냐, 뭐 아니면 100대 1이냐, 50대 1이냐, 여러 가지 감세율이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패시브 프로브인데요. 보통 패시브 프로브들은 이 헤드라고 할까요? 프로브 뭉치에 있는 전압을 주로 보세요. 그 주파수 대역폭, 그리고 어디까지 대역폭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최대로 내가 프로빙할 수 있는 전압이 얼마냐, 딱 요거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 보십니다. 그래서 400볼트냐 350볼트냐, 이쪽에 400볼트냐 뭐 500볼트냐, 이걸 보게 되는데, 실제 좀 주파수가 빠른 그런 신호를 볼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입력 커패시턴트하고 입력 커패시턴트 용량을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캡이 있다는 얘기는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생 성분에 의한 그런 걸로 인해서 임피던스가 주파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사양서에 있는 그 입력 임피던스를 반드시 따져 보셔야 됩니다. 뭐 이 표를 보게 되면 수평축이 지금 주파수인데요. 1kHz, 거의 1kHz까지는 10메가를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고 1메가만 가도 뭐 20K, 이렇게 임피던스가 20K 오hm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보통 디레이팅 커브가 같이 사양사에는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이 프로브는 PP009라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입력 전압이 400V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항상 400V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파수가 얘도 높아지니까 얘가 특정할 수 있는 전압값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10대1 프로브 같이 그 스코프랑 제공되는 것들에는 이 헤드 뭉치 쪽에 이렇게 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핀이 임피던스를 스코프한테 알려줄 수 있는 센싱 팁입니다. 그리고 이 팁이 스코프에 있는 입력단에 있는 이 센싱 링과 딱 그 접촉이 되는 순간 오실로스코프가 이 프로브의 임피던스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배율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코프의 채널 메뉴에서는 어테뉴에이션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 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10대1을 설정이 되고 배율을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된 전압 그 신호들을 자동 배율을 설정을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능동 프로브, 그러니까 액티브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소자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스코프 밴드들이 각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전원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르크로이 같은 경우에는 I2C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정보, 모든 정보들, 그리고 옵셋 정보들, 배율 정보 이런 것들이 프로브와 스코프가 자동으로 이 프로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연결하는 순간 바로 모델과 주파수 대역폭 그리고 시리얼 번호, 배율 그리고 뭐 기본적인 사양들이 스코프랑 통신을 하면서 정보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벤더들이 제공하는 패시브 프로브 그리고 그 벤더가 제공하는 액티브 프로브들은 각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스코프랑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그 패시브 프로브의 등가 모델이에요. 이쪽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오실로스코프 부분이고요. 이 검은색 부분이 지금 패시브 프로브인데 패시브 프로브는 앞쪽 팁 쪽에 약 9메가옴 정도의 시리즈 레지스터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렬로 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컴펜세이션 그 커패시터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스코프랑 접속되는 부분에 홀을 통해서 이 값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DC에서 배율은 9메가옴과 스코프 쪽에 1메가옴 합쳐서 뭐 시리즈로 하니까 10메가에 스코프는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읽기 때문에 그죠? 전체 10메가 중에 1메가 그래서 10대1이 그냥 자동으로 그 DC에 대해서는 인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AC 성분, 그러니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두 개가 평형된 이 두 개하고 이 스코프 쪽하고 앞쪽에 붙어 있는 스코프의 캡 그리고 그 프로브 뭉치에 있는 로우 프리퀀시 이 컴펜세이션 된 이 캐패시터가 두 개가 더해져서 전체의 얘네 둘과 얘네 둘이 얼마나 잘 평형을 맞추느냐 요걸 가지고서 그 10대1이 전체적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프로브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 전체 두 쪽하고요. 앞쪽에 있는 팁 쪽하고 얘네 둘이의 각각의 시정수를 이제 맞춰주는 그런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프로브는 사실 스코프에 연결할 때, 뭐 A라는 스코프에 연결했다가 또 B라는 스코프에 옮겨갔다. 그래 반드시 이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수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널과 채널 사이에 보통은 하나의 스코프에서 채널 1, 2, 3, 4는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채널에서는 하나를 맞추면 또 4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을 바꾸더라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쪽에 있는 로우 프리퀀시 컴펜세이션 이 캐패시터가 이쪽 프루브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프루브 뭉치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가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팁은 오실로스코 전면에 있는 켈과 그라운드 잔자에 연결을 하고 이쪽에 연결을 해주면 1kHz의 1V 신호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 플래트니스를 맞추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엣지에서부터 오버슛처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캡 용량이 작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더 컴패셔널하고 보통 하고요. 플래트니스가 정확히 쫙 맞춰지면 정확히 보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값을 주게 되면 여기서처럼 라이징 엣지가 올라가다가 이제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채널을 바꾸는 것보다는 스코프를 바꿀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1kHz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5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또는 이 부분을 보면 낮은 값에서 올라가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여기가 한 적어도 1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0 마이크로 이내에서 스윙하는 그런 신호들은 전압이 이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루브 캘리브레이션은 어떤 타임 베이스에서 하는 게 좋으냐? 보통 이제 잘못된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이 잘못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프로브의 플래티니스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만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10 마이크로 세컨드에 뒀는데 이 10 마이크로 세컨드에 놓고 보면 오버슛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전체적으로 전압이 스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처럼이 아니라 여기 이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압이 오락내락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이클을 보게 되면 언더나 오버 컴pen세이션 됐을 때 정확하게 파형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짧으면 100 마이크로 세컨드 또는 2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에서 신호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올바른 그 타임 베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한 프로브와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은 걸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채널 1번에 연결된 건 둘 다 똑같이 보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채널 2번은 지금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같은 파형을 물려봤거든요. 같은 파형을 물려봤는데 전압이 다르게 찍히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르게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보정을 한 후에는 완전히 두 파형이 겹쳐가지고 뒤에 있는 파형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펑션을 통해서 채널 1번에서 채널 2번을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채널 2번이 높은 쪽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펄스를 보이고 있고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전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게 요 스윙하는 전체 스윙하는 펄스 폭보다 아까 움직였던 이 부분이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압 차이를 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코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켈 단자의 프로브를 두 가지를 사실 두 개를 동시에 물리면 좋지는 않은데 두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물려봤고요. 제가 두 가지를 겹쳐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1번 신호를 1번 신호의 컴펜세이션 포트를 지금 변경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해서 신호들이 어떻게 변화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짧게 놓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10 마이크로 세컨드 때 여기에 놓게 되면 이때는 전체적으로 전압이 이렇게 움직이는 좀 보여서 적절하게 신호들을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반주기가 보이거나, 이게 가장 짧은 그 전압이라 그 타임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캘브레이션 하기 위한 반절의 신호가 보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펄스가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 신호를 관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디레이팅 커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레이팅 커브는 아까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피던스가,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임피던스도 이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임피던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쪽에 실제 DUT에서 흘러야 될 일부 그 전류가 내 쪽 프로브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전류량에 따라서 이제 스코프로 연결하는, 이게 지금 프로브의 그 단면도인데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약 머리카락 정도 되는데 이런 동축 케이블의 심지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열이 발생하고 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그래서 항상 그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의 신호들을 패시브 프로브 또는 어떤 액티브 프로브라도 연결을 한다. 그러면 사양서 또는 매뉴얼에서 디레이팅 커브를 확인하고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프로브가 이랬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 회로에 연결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피던스가 회로에 추가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호에, 그러니까 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CL이네요. RLC가 그대로 이제 회로에 추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실제 회로에 영향을 주고, 또 측정할 때는 얼마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C 로딩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캡이랑 이걸 빼고 DC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흘러야 될 회로, 그 관측해야 될 회로는 소스 임피던스 55매 그리고 터미네이션 55매로 되어 있는 이 회로를 본다. 근데 이쪽에 이제 스코프를 이용해서 저희 프로빙을 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코프에 있는 터미네이션 저항하고 DUT에 있는 터미네이션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렬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 똑같이 55mm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전체 기존에 있던 회로가 55mm였는데 터미네이션이 25ohm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소스의 임피던스를 이 저항을 거치고 나온 전류가 두 개로 2분의 1씩 나눠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내가 알고 싶은 이 전압은 전체 신호의 약 66%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측정값이 1V를 보여야 될 게 0.6V로 보이고 0.66V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 DC 로드만 가지고도 에러가 약 30% 이상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또는 측정기의 임피던스는 측정해야 될 부분의 DUT의 터미네이션 그 저항보다는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 1kΩ 정도의 프로브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여기 55ohm이 이때도 약 47.7ohm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전압값이 약 2% 정도 앰플리튜드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회로에 로딩을 주지 않고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프로브는 여기가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패시브 프로브는 1메가오hm, DC에 대해서는 1메가오hm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임피던스는 높아야 되는데 이 저항만 따져보면 아까 프로브가 스코프의 1메가 그리고 프로브 팁에서 9메가에서 10메가옴을 토탈 제공을 하는데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본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보여있는 그라운드 리드가 L로 동작하고요. 여기 각각의 이 C 성분들 때문에 캡이 더 추가가 되게 되고, 이때 상태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주파수하고
전체 캐패시티의 용량을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약 뭐 100메가 정도를 이런 수동 프로브로 찍고 있다. 그러면 이때 계산해 보면 임피던스가 약 150옴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브에서 볼 수 있는 오차는 뭐 아까 봤던 이 프로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전압에 대한 그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주파수 성분에 있는 AC 성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커패선스 값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이 블록도를 그대로 그 다이어그램을 이제 찍어본 이 모델링 한 건데요. 임피던스 앞에 있는 회로의 그 팁의 길이하고 그라운드 길이는 L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캡 성분, 그리고 스코프하고 누굽니까? 프로브의 그 레지스턴스, 이 값들이 이 세 가지가 이 상태로 그대로 회로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인덕터에 대한 것과 커패서 두 가지를 따질 수가 있고요. 물론 그 DC에서는 입력 임피던스 R이 동작하게 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주로 이제 커패시터가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명 주파수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회로에서 도미넌트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패시브 프로브가 약 9.5피코의 입력 임피던스가 있고, 누구죠? 리드가 약 8인치 정도 되니까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나노 인치당 약 그 길이에 따라서 20나노에서 25나노 정도의 그 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 200나노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반 패시브 프로브를 연결을 했을 때 공진하는 이 주파수는 임피던스 가장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때는 115오메가 정도 됐고, 115오메가 성분들은 그대로 프로브를 통해서 파형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액티브 프로브가 약 0.7, 0.6피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리드는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그래서 2인치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액티브 프로브에서는 약 850메가 정도의 이런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약 뭐 80메가 이상이 되면 임피던스 하고요. 그리고 공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링잉 현상이나 이 공진 주파수가 얼마 되는지는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회로에 프로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브들은 보통 스코프에서 같이 제공되는 게 15cm, 10cm, 15 정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프로브를 내가 연결하지 않고 팁만 찍었다 그러면 그라운드 루프가 그라운드라고 하면 뭐 0점이긴 하지만 실제 회로가 보는 전류에서 보면 리턴 패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턴 패스가 스코프의 셰시를 통해서 아주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주파수의 성분들이 회로의 파형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부득이하게 내가 연장 리드를 연결을 했다 그러면 더 다른, 여기서는 50cm를 넣었을 때입니다. 50cm를 넣었을 때 이 주파수보다는 높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위에 거보다는, 그리고 크기는 작아진 어떤 공진 성분의 그 링잉 현상들을 나타났고요. 10cm짜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프로브를 썼을 때 현저히 줄어들었고, 액세서리 중에 BNC 커넥션을 할 수 있는 이걸 사용했을 때는 여기는 공진 영상들이 모두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는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스탠다드로 제공되는 이 패시브 프로브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라운드에 관련된 건 두 가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이는 스프렁 훅이고요. 또 하나는 BNC 타입입니다. 그래서 BNC 타입의 어떤 그 출력단이 있다면 이 프로브를 그대로 여기에 연결해서 BNC 단자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거고요. 이런 게 없다면 여기에 있는 스프링 훅을 사용하면 그라운드하고 신호 이런 것도 이제 비하에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프로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리플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하나는 여기 10cm짜리 이걸 사용했을 때 보이는 파형이고요.
그리고 얘를 제거해내고 여기에 있는 스프링 훅을 여기서 보이는 이 회로에 연결했을 때 같은 디비전 크기도 같습니다. 근데 현저하게 신호가 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브의 그 그라운드는 짧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 출력을 그대로 그 코엑셀 케이블을 잘라내고요. 단선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패시브 프로브에 이 그라운드 리드를 그라운드하고 신호선을 연결했을 때 보여지는 이런 파입니다. 그리고 얘는 올바른 커넥터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그 출력단에 연결을 한 경우에 그 노이즈의 크기들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프로브에도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액세서리도 있고, 그라운드 블레이드라든가 스프링 훅, 그리고 이제 동박이 있는, 이게 이제 스탠다드고요. 이 모델에서는. 그리고 일부 이제 프로브 팁에 관련된 구성품들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풀로 어떤, 사실 여기 있는 몇 가지는 옵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추가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부분, 이런 캡을 사용을 하면 어떤 칩 스탠다드들에서 칩과 칩 이 부분을 주변과하고 아이솔레이션 하면서 해당하는 칩만 정확히 프로빙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도 제공이 되고요. 또 이런 칩셋에서 그라운드를 바로 찍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 동박을 위쪽에 놓고 지금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하고 솔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접한 상황에서 프로빙을 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임피던스 이런 패시브 프로브들은 전체 영역이 능동 소자가 없기 때문에 선형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전압 범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500메가 또는 10대 1, 1000대 1이 되면 6000V, 20000V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가격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얘는 선형 소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로딩이 그래서 커가지고 주파수가 높을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고 또 저렴하면서 어떤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그 제공된 그라운드 리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되는 기생 성분이 많아가지고 공진 주파수에 대한 그런 고려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게 좀 제약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시브 프로브는 80메가 또는 100메가 이상은 이제 프로빙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보다 높은 전압을 프로빙할 때는 여기 있는 이런 액티브 프로브들을 사용하는데 액티브 프로브들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여기에 뭘까요? 이제 버퍼 증폭기가 이제 순간 그 프로브 팁 안에 내장이 돼 있고 또 중간에 로스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스킨 로스에 대한 컴펜세이션 회로가 이쪽에 같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이 정축 케이블의 임피던스하고 스코프의 임피던스만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이 앞쪽에 있는 패시브 프로하고 거의 비슷한 그 형식의 그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메가 되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100K짜리 이제 들고 있는데 인풋 임피던스가 90K에 이쪽 터미네이션이 10K 토탈 합쳐가지고 100K의 그 입력 임피던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전원이나 이런 건 스코프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버스에서 자동으로 다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를 간단한 그 회로 모델링을 해보면 패시브 프로하고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리드 임피던스, 리드에 대한 L 성분, 그리고 캐패시터 전체 100K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100K에 읽혀진 전압이 얼마냐를 스코프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얘에 대한 임피던스 특성은 안 내놨는데요. 임피던스는 보통 얘가 100K 아니면 1메가이기 때문에 DC에 대해서는 패시브 프로브가 훨씬 임피던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DC를 찍는다 그러면 액티브 프로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100메가 이상이 되면 얘는 1메가를 꾸준히 계속 수백 메가까지도 높은 임피던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클럭이라든가 이런 신호들을 찍을 때 아주 적합한 프로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똑같은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로딩을 패시브 프로브하고 액티브 프로브를 그냥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압 프로브인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레일 전압을 찍을 수 있는 프로브가 볼티지 레일 프로브라는 게 있는데 스코프 르크로이에서는 RP4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얘 스펙은 4기가의 어테뉴에이션이 낮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옵셋과 임피던스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 이제 프로 모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양을 한번 일반적인 ZS 시리즈의 액티브 프로브하고 RP4030을 비교해 보면 보통 이제 주파수 대형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이 입력 커패시턴스니까요. 그래서 2.5GHz까지는 0.9피코를 제공하고 4GHz에서는 0.6피코를 제공하네요. 그래서 얘가 입력 임피던스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RP4030에 와보니까 카패시턴스가 0.1 마이크로페롯이에요. 0.1 마이크로페롯, 얘보다는 훨씬 높네요. 그리고 봐야 될 게 옵셋 레인지하고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여기에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고 옵셋 레인지가 있는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얘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 전압입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얘는 800ml고 얘는 8V네요. 그리고 옵셋 레인지를 보니까 ZS 1001기가짜리는 옵셋을 변경할 수 없다. not available로 되어 있고 여기 세 가지 종류는 12V까지 움직일 수 있대요. 상하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30V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브가 입력받아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압 레인지고요. 그리고 non-destruct voltage는 입력받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전압들은 내가 충분히 고장나지 않고 커버는 할 수 있지만 값이 맞지 않고요. 스코프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옵셋 레인지는 얘가 상하로 신호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코프 프로브가 지금 현재 8V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8V 얘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8V인데 내가 관측하고 싶은 신호가 10V 위에서 위로 4V 그래서 14V까지 아래로 6V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전체 8V인데요. 이것을 옵셋 레인지를 조절할 수 없는 이 ZS1000이라는 모델에서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항상 0V를 기준으로 해서 8V까지 또는 아래쪽으로 8V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브가 옵셋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전체 신호에서 여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오버플로우 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옵셋을 가지고 있는 옵셋을 줄 수 있는 프로브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옵셋을 10V로 조절을 하게 되면 10V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V만큼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압을 충분히 관측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브의 옵셋 그리고 옵셋 레인지 이 두 가지는 프로브 팁에서 얼마나 DC 바이어스 전압을 줘가지고 그 신호를 다이나믹 레인지 안쪽에 넣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셋 레인지는 이 신호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액티브 프로브에서 측정 가능한 그런 전압들을 정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프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팁들과 또 그라운드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제 그라운드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블레이드, 그러니까 그라운드 블레이드 그리고 2.53mm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측정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면 프로브를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그라운드 루프를 굉장히 좁혀줄 수 있는 이런 프로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트레이트 팁을 이용해서 이제 옵셋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얘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된 이 팁을 이용해서 그라운드를 최대한 가깝게 놓고 찍을 수 있고
있도록 해주는 액세서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솔더링 그라운드라든가 이제 벤트로 된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율을 하고요. 배율하고 이제 그걸 그라운드 루프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 아까도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쪽 스탠다드 프로브에서는 이제 그 누구죠? 회로의 신호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그라운드 루프 쪽으로 다시 회로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프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아까 잠깐 봤던 스프렁 후크 같은 굉장히 좁은 그 루프를 형성하면서 커런트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같은 신호를 봤을 때도 노이즈가 훨씬 적게 보일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낮은 신호들을 볼 수 있는 그 프로브 몇 가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 1V, 900mV 정도 되는 이제 DC의 레어를 띄워놓고 여기 있는 소신호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확대하는 것은 디비전당 약 5mm 정도 되니까 20mV 내외로 움직이는 신호들이에요. 그러니까 900mm에 실려 있는 20mV 내외의 신호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 패시브 프로브, 그러니까 10대1 프로브를 썼을 때 보여지는 현상들인데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가 많은 이유는 스코프에서 배율을 조절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는 그라운드 루프에 대한 위에서 발생한 노이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같은 포인트를 이제 프로빙을 했는데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임피던스를 1메가로 설정했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제 노이즈는 상당히 적죠. 그라운드 루프가 첫 번째로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그 동축 케이블을 썼는데 55m 이제 얘를 연결했을 때 모양입니다. 이쪽에서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실로스코프는 1메가에서 약 400V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55m 설정을 하게 되면 약 5V RMS 이상을 볼 수가 없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전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똑같은 코엑실 케이블을 사용을 했는데 앞에 DC 레지스터를 넣어가지고 10대1을 만들어줬을 때입니다.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이 노이즈 특성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0대1이 됐다는 얘기는 오실로스코프에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스코프가 노이즈를 10배 더 키워줘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율이 낮은 전압을 측정할 때는 배율이 낮은 걸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금방 보여드렸던 레일 프로브를 이용해서 같은 신호를 이제 그 프로빙을 한 건데요. 배율이 얘는 1.2배로 배율이 1대1하고 이제 같게 되고 스코프 입력도 55에 맞춰지게 됩니다. 주파수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코프가 그 프로브가 보고 있는 모든 노이즈들, 그러니까 입력 신호에 있는 모든 노이즈들과 아주 깨끗한 이런 파형을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장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스코프에 연결된 프로브를 회로에 연결하게 되면 바로 로딩이 더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그 AC 성분들을 볼 때는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패시브 프로브는 반드시 사용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는 가급적이면 짧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리고 디레이팅 커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프로브나 스코프에 손상 없이 신호를 프로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신호일수록 그 전압 감쇄비가 낮은 그런 프로브를 선택을 하시는 게 그 올바른 프로브를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알고 싶으시면 저희 네이버에 르크로이 코리아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연재한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10대 1 프로브나 액티브 프로브들, 디퍼런셜 프로브에 대해서 쭉 소개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다음 그 주제로 제가 차동 프로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차동 프로브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차동 프로브가 얘기하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나 또 커먼 모드 레인지가 뭐고, CMRR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면 다음 세션에서도 뭐 예약하셔가지고 참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커런트 프로브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를 더 넣을지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 프로브는 확실하게 다음 번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한 2개 정도 올라왔네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한번 볼게요. 제가 스코프가 여기 스코프라고 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쪽 회로가 앞에 이제 측정 DUT가 있을 텐데요. DUT에서 프로빙을 하게 되면 프로빙된 이 신호가요. 프로빙된 신호가 이제 커런트가 쭉 흘러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이 루프는 스코프 셰시를 타서 이렇게 다시 해서 이쪽 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런트 루프가 돌게 됩니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면 앞쪽에 있는 이 팁하고요, 이쪽 프로브 부분하고 스코프하고 완전하게, 여기 그라운드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완전히 끊어진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멀티메타로 보시면 돼요. 뭐 멀티메타처럼 이제 프로브를 띄워가지고 그라운드 루프가 스코프 셰시를 타지 않고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한다니까, DUT의 그라운드하고 누구죠? 스코프의 그라운드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없을 때는 차동 프로브를 이용해서 그걸 수행을 했는데요. 차동 프로브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프는 항상 스코프 셋시를 타고 일부의 루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뭐 FET나 이런 건 어퍼 게이트나 뭐 어퍼 쪽에 뭐 드레인 소스를 찍는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약간의 뭐라 그러죠? 아이디어한 상황에서 약간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또 최근에 이제 광으로 아이솔레이션하는 이런 프로브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옴장은 50옴장은 이제 2가지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회로에서 터미네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를 이용해서 터미네이션 앞쪽에서 프로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로 터미네이션이 50옴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가 내부에 있는 50옴을 제공을 함으로써 스코프 자체가 DUT의 50옴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먼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DUT의 터미네이션이 완전히 있다면 50옴이 대안이 사실 아닙니다. 그럴 때는 스코프 1메가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또 많이 사용하는 게 50옴을 어떤 시그널 제너레이터나 이쪽 이제 출력을 확인할 때도, 왜냐하면 소스의 임피던스가 50옴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 차원에서 스코프에서도 50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액티브 프로브들이다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자동 50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측정을 할 때는 보통 1메가옴이 맞고요. 그리고 소스의 터미네이션이 없는데 50옴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55ohm을 쓰면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밴드위스를 넓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스코프 앞쪽에 이렇게 정보를 보시면 55ohm에서 약 5V 또는 뭐 4V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수동 프로브가 정상적으로 보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이쪽에서 직접 스코프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스코프를 보정한 상태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정하지 않은 걸 가정하기 위해서 채널 1번을 이렇게 오버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느리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회로에 그 SPI 쪽에 SPI 신호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신호를 저기에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정되지 않은 프로브도 같은 부분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부분에 연결했고요.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이제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DC를 볼 때는 이 플랫한 성분이 결국에 같아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건데 지금처럼 뭐 뭐죠? 한 디비전에 약 1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스윙하는 이런 전압 10 마이크로면 100kHz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kHz인가요? 100kHz 정도 되는데 100kHz에서는 전압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큰 전압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도 프로브는 10대1 프로브는 반드시 보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요. 제가 1kHz에 다시 보정 신호를 집어넣고 보정을 다시 한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호를요. 이 신호를 그 캘리브레이션 신호에 넣고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짧은 타임베이스는 안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정을 한번 대략적으로 플래트니스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같은 신호를 그대로 물려보면 아이쿠야, 프로빙이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물려보면 이때는 신호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확인을 안 했다면 그 전압을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V 이하의 리플 전압측이 어떤 대역 이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 전압이 크지 않다면 그리고 비용이 있다면 어떤 비용이 있다면 여기 있는 누구죠? 금방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 RP 프로브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건 이제 DC 레벨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패시브 프로브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패시브 프로브에서는 그라운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프렁 훅을 사용해서 측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액티브 프로브들도 다른 액티브 프로브도 있긴 한데 액티브 프로브들은 상대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패시브 프로브 또는 아까 RP 프로브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일 프로브 자체가 이런 용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호 위상에도 짧은 타임 베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신호가 빨라지게 되면 신호 위상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로우로 되어 있으면 뭐라 할까요? 얘가 지금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 프로브의 R하고 C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 RC 타임 있죠. 시정수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죠? 시정수가 달라지면 위상에도 그 해당하는 주파수에 위상 문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 대역폭과 프로브 대역폭은 같아야 되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패시브 프로브 같으면요, 스코프보다 패시브 프로브가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코프도 500메가고 프로브도 500메가다 그러면 얘네 둘이는 500메가라는 얘기는 500메가헤르츠에서 3dB만큼 크게 감소가 일어난다는 얘기니까요. 이미 감소된 걸 또다시 스코프에서 대역폭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대역폭이 높은 게 좋습니다. 만약에 스코프하고 프로브하고 서로 다른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루트의 스코프 대역, 프로브 대역 해야 되지만 그냥 짧게 단순하게 둘 중에 낮은 대역폭을 전체 시스템으로 대역폭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6가지 질문이 지금까지 들어온 거고요. 뭐 굉장히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이 웨비나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계속 보내주시고요. 이게 없으면, 더 추가되는 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종료가 되면 팝업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그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해주신 분들께 모두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설문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예. 예,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요거 하나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그죠? 지금 질문은 액티브 프로브도 사용할 때마다 그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액티브 프로브도 사실은 맞춰줘야 되는데요. 액티브 프로브에서는 저희가 액티브 프로브가 연결이 되면 아까 프로브의 모델이 스코프에 정보가 가면서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그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딜레이 정도만 저희가 디스큐 정도만 맞추고요. 액티브 프로브는 캘리브레이션 없이 그 일정한 시간 에이징 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